이 시점에서 푸틴은 마치 운이 닿은 복서처럼 단 한 번의 큰 싸움, 마지막 한탕을 노리며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이 시점에 일본과 싸움을 벌이기로 결정한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은 분쟁 지역인 섬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던 국경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곰이 다시 한번 자극받았고, 이번에는 푸틴이 러시아를 다시 지정학적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8월 13일, 푸틴은 벙커에서 기어나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로 다시 옮겨지면서 점점 더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기 위해 현실 세계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푸틴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지도자는 8월 13일 이 러시아에서 이투르프 섬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에토로후라고 부르는 곳으로 잠깐 여행을 가기에 완벽한 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섬은 남부 쿠릴 열도를 이루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며, 이 모든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냥 러시아 영토를 방문한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그 점령에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자극하려는 의도적인 결정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통제권을 유지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일본에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방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잠잠했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푸틴이 방금 한 일에 대해 일본은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격렬하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방식은 아니니까요. 대신 일본 총리 사나에 타카이치는 푸틴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어서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가디언이 호된 질책이라고 표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자국 영토인 쿠릴 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직접 일본 대사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대사는 즉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찰자에 따르면 대사는 라브로프를 만나 20분간 논의하기 전에 도쿄의 관계자들과 접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남부 쿠릴 열도 문제가 푸틴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쿠릴 열도가 실제로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약 1200km에 걸쳐 이어진 일련의 섬들로 일본의 홋카이도 북동쪽에서부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까지 뻗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쿠릴 열도에는 56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은 홋카이도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 섬들은 태평양 어딘가에 머나먼 섬물이 아닙니다. 이 섬들은 일본의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으며 푸틴이 방문한 섬을 포함해 일본과 가장 가까운 4개의 쿠릴 열도 섬들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이 4개의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들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소련 군인들이 이 섬들을 점령했는데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지만 긴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서 비롯됩니다. 1951년 일본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평화조약에 서명했는데 그 조약에서 그들은 쿠릴 열도의 소유권을 러시아에 포기했습니다. 일본이 예외로 둔 것은 이 긴 열도 중 북방 영토에 속해 있고 사실상 일본 국경 바로 위에 있는 4개의 섬뿐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섬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소련은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고 그 이후로 이 4개의 섬은 계속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푸틴이 방금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꼭 필요한 맥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절제되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나이 타카하시의 말 뒤에는 진정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푸틴이 8월 13일에 방문한 바로 그 섬을 찾은 것은 일본에 대한 매우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전쟁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 남부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2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나 일본과는 관련이 없지만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달래려는 제3의 플레이어, 즉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소부터 시작하자면 러시아는 단순히 일본에 대한 지렛대로 남부 쿠릴 열도를 통제하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그 위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쿠릴 열도 전체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섬들은 러시아 군함의 초랑 지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오호츠크해 사이의 자연 방벽 역할도 합니다. 관측통에 따르면 이 오호츠크해는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에서 제2격 핵 억지력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하는 해역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4개의 분쟁 도서를 포함한 쿠릴 열도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이러한 억지력과 러시아의 태평양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들 섬 중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이 홋카이도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푸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섬을 점령하면 일본의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위협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고, 러시아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섬들을 기꺼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섬들을 통제하려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쿠릴 열도를 소유하면 그 섬들을 가진 사람이 주변 해역에 대한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현행 해양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 주변의 바다를 최대 12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도 고려해야 합니다. EEZ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확장되는 바다 또는 해양 구역입니다. 그 EEZ 내에서 국가는 생물 자원과 비생물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천연 자원을 탐사, 보존, 관리,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주권적 권리를 의미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쿠릴 열도와 같은 섬들이 있으면 러시아는 그 주변 해역에 대한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 어업권을 행사하고 쿠릴 열도를 둘러싼 해역에 존재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일본이 남부 쿠릴 열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문제는 푸틴이 방문을 결정한 진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푸틴의 방문에 담긴 전략적 요소를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부 쿠릴렉의 섬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들은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2019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본은 러시아와 완전한 평화 조약을 절대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이 방문함으로써 그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경 분쟁의 최전선에 스스로 나선 셈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러시아가 지상군을 배치한 섬들 중 일부인 이 섬들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의 주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항공 시스템, 대함 미사일, 그리고 수많은 해군 시설과 군사 인프라까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푸틴의 방문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푸틴의 방문 목적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덤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사실 남부 쿠릴 열도가 제공하는 또 다른 것, 즉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의 그 측면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고 지정학적 결과를 탐구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의 남부 쿠릴 열도 방문이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한 일본의 백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백서는 푸틴의 방문 며칠 전에 발표되었지만 러시아는 이미 그 백서가 나오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남부 쿠릴 열도 근처에서 타격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도 대응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겐 쿠릴 열도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섬들을 통한 접근은 중국이 태평양 해역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중국의 북극 진출 야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중국이 대만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영토를 통제함으로써 태평양 해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쿠릴 열도를 보유한 국가와 동맹을 맺거나 더 나아가 그 국가를 사실상 베이징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대만과의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중국이 찾고 있는 것과 같은 태평양으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는 매일같이 중국에 양보를 해왔습니다. 푸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특히 러시아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자 중국은 러시아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를 사려는 국가는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중국이 가장 영향력 있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4년 반 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석유 생명줄이 되어왔으며
이를 통해 푸틴은 석유 판매로 크렘린의 전쟁 자금으로 돈이 계속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한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판매하는 석유의 절반가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6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석탄 구매국이자 두 번째로 큰 석유 제품 구매국이며 또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 천연가스, LNG 모두에서 가장 큰 구매국 중 하나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월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해상 운송 원유를 구매한 양은 하루 약 125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설득해 공동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불리는 그 가스관은 러시아가 중국에 더 많은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러시아로부터 푸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여전히 빠져있는 러시아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국의 자원을 중국에 팔고 싶다면 중국이 요구하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보에는 쿠릴 열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용해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사용된 중국 지도에서는 흥미로운 명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극동 지역의 여러 러시아 지역에 대해 중국식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서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러시아 영토로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푸틴의 중국 석유 자금 유입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쿠릴 열도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틴의 섬 방문이 일본에 대한 힘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푸틴이 남부 쿠릴 열도로 향한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베이징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충실한 앞잡이라는 것을 중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태평양과 북극 무역로를 여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매우 부합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만약 일본이 그 4개의 분쟁섬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 섬들을 통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 섬들에 대한 이른바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중국은 자신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언젠가는 그 섬들을 러시아의 손에서 교묘하게 빼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중국에게 전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현재 쿠릴 열도는 중국의 태평양 무역 전략에서 아마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며 대만에 대한 미래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섬들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베이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호국이 쿠릴 열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태평양 안전판 역할을 하여 다른 곳에서 시행되는 해상 봉쇄가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다시 한번 결국 푸틴은 중국의 앞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에토로를 방문한 것은 아무런 도발 없이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였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푸틴이 그런 방문을 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처리해야 하지만 푸틴은 쿠릴 열도가 여전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 그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에게 유용한 존재이고 이는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해서 구매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했던 자도 이렇게 몰락하는군요. 푸틴이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지금 남부 쿠릴 열도를 방문하는 것은 러시아의 중국인 후원자들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해가 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왜 이것이 실수일까요? 일본은 러시아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약소국가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일본은 평화주의적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강대국이며 푸틴의 최근 위협 시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푸틴이 러시아의 영유권을 과시하기 위해 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푸틴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수년 동안 반복해서 강조해온 점입니다. 2024년에도 젤렌스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에 경고하며 발트 3국이 잠재적인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젤렌스키는 푸틴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푸틴이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다른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바꾸려고 한다고 젤렌스키는 당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본도 그 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푸틴의 남부 쿠릴 열도 방문은 젤렌스키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부에서도 추구하려는 이익이 있으며 이제 일본도 그 관심의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취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은 주로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건을 위한 자금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2026년 초까지 약 200억 달러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은 한 가지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일본은 군사 장비에 돈을 쓰기 시작했으며 5월 29일 기준으로 펄 프로그램에 거의 1,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무기가 아닌 비살상 장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국경을 위협하면서 일본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또한 5월에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자국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과 관련된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 여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허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보내는 데 있어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기부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판매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이 그 허점을 이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제공과 같이 우크라이나를 방어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돕는 것이 치명적인 무기를 그 나라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일본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계속해서 일본을 자극한다면 일본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쿠릴 열도를 통해 일본을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기를 보내거나 이전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선택이든 중국의 선택이든 쿠릴 열도 방문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공개적으로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이 한 번의 방문이 전쟁의 전체 양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쩐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야 할 전쟁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제 푸틴에게 진정한 충격을 줄 만큼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이 채널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신경 쓰는 진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구독하고 아래 댓글로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드는 군사보도를 지원하고 독점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